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2022년에 읽는 이청준 소설은 각별합니다. 1990년대가 열리자마자 나는 국문과 학생의 특권을 누리듯 한국 소설을 탐독했고 그 가운데서도 1960년대 관념 소설로 분류되는 이청준이나 김승옥 작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번 달 독서 모임에 이청준을 소환한 것은 한국 문학의 전설과 같은 작품들이 지금은 논술 도서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의구심과 더불어 최근 한국 문단에서 이 정도의 서사적 긴장을 갖춘 작품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책장에서 오랜만에 꺼내든 이청준의 중단편집은 누런 종이에 세로로 인쇄된 80년대 판본인지라 그 고색 창연한 느낌에 마치 추억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청준은 1965년 태원이란 작품으로 등단한 이후 타계하게까지 43년 동안 꾸준히 글을 써왔던 작가로 장편 17편에 중단편 155편, 희곡 1편을 남겼고 2017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총 34권의 전집이 완간되었습니다. 1967년 제13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병신과 머저리와 1975년 제6회 한국일보 문학상 수상작인 이어도는 이청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자적 구성과 추리적 기법으로 쓰인 관념적이고 사색적인 지식인 소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두 작품은 발표된 시기도 다르고 작품 속 배경과 주제 모두 상이하지만 사회 현실을 배면으로 하여 허구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어떻게 경험적 현실을 상회하는 문학적 진실, 나아가 생의 비위에 육박하는지 보여줍니다. 초기 대표작 병신과 머저리는 중충 구조로 짜인 작품입니다. 외과 의사였던 형이 의료사고를 계기로 병원 문을 닫고 소설 쓰기를 시작하자 화가인 동생이 매일같이 형의 소설을 훔쳐보는 이야기가 바깥 텍스트이고 액자식으로 구성된 형의 소설 안에는 유년 시절 노루사냥 일화를 시작으로 하여 6.25 전쟁 당시 김일병과 오감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말에서 형이 소설을 완성한 후 현실로 돌아오는 심리적 과정에서 액자 소설 속 오감모가 개입함으로써 사실과 허구가 착종됩니다. 형은 6.25 폐잔병으로 천리길을 살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료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말 이외에는 더 이상 그 시절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고 병원 일에만 파묻혀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자신의 실수라 하기 어려운 소녀의 죽음에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전면화합니다. 소설 쓰기를 통해 지난날 자신의 삶을 낱낱이 까발리는 것입니다. 형의 소설은 노루사냥에 대한 에피소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노루사냥에 따라 나선 나는 빗맞은 총에 선연하게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노루를 쫓는 사냥꾼 일행을 따라 나서다 지독하게 앓았고 이후 산을 3개나 더 넘어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에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쳤다는 원체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노루의 핏빛 이미지에도 몸서리칠 만큼 유약한 나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폭력에 가담하는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6.25 전쟁 당시 2등 중사 오감모는 김일병에게 이유 없는 매질을 했고 김일병은 눈에 파란 불꽃을 내면서도 무섭도록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노루 사냥만으로 며칠을 앓을 만큼 유약했던 나는 그 기이한 싸움을 흥분과 초조감을 지닌 채 지켜보다 심정적으로 관모의 매질에 가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셋은 폐잔병이 되어 숨어 지내게 되고 지배적이고 가학적인 오감모는 크게 부상을 입은 김일병을 성적으로까지 학대하다 입을 덜어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기로 마음먹은 데서 이야기는 중단됩니다. 액자 속 형의 이야기가 거기서 그치자
현실의 시간대에서 형의 소설을 훔쳐 읽던 동생은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에 화폭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의 초조감을 느낍니다. 결국 동생은 김일병을 죽이는 이야기로 형의 서사에 개입하고 이에 형은 자신의 소설을 훔쳐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는 동생을 병신새끼라 비아냥대며 수정한 흔적 없는 필치로 다른 결론을 냅니다. 그것은 첫눈이 내리던 밤에 관모가 김일병을 향해 쏘는 총소리를 듣자 오늘은 그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이란 결연함으로 자신이 관모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종결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소설에 멋대로 불쌍한 김일병을 죽여버린 동생을 향해 기껏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라며 멸시하고 그러니 너를 좋아하는 아가씨가 떠나갔다고 야유합니다. 하지만 소설 병신과 머저리의 전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자신이 죽인 관모놈을 오늘 우연히 만났는데 이상하게도 그가 나를 알아보질 못했다면서 놈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며 원고 뭉치를 불태우고 다시 병원 일을 시작한다는 결말로 전체의 서사는 종결됩니다. 형은 전쟁이 야기한 환부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병신이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와 벗어날 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머저리로서 약자인 김일병을 죽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현실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그러한 소극적인 삶의 태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떠나가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방관자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독자는 형이 쓴 소설을 따라가면서 어디까지가 형의 과거 진짜 이야기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의심하게 될 터입니다. 결말에서 액자 구조에서 처단된 오감모가 현실 시간대에 살아서 개입하는 부분은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정면으로 응수한 형이 오감모를 죽였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서사에 있습니다. 관모의 죽음을 다룬 문장에서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라는 서술은 정작 처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지배 권력으로 상징되는 관모에 저항하지 못한 채 약자인 김일병을 향한 폭력에 가담했다는 죄의식, 부상으로 죽어가는 김일병을 보면서 그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 이기적이고 부끄러운 행태는 그를 지독하게도 괴롭혔습니다. 바깥의 서사에서 메스가 다운 후 죽은 소녀는 김일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삶에 개입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과거 꽁꽁 싸매두었던 상처를 헤집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이 처단한 것은 권력이 행사하는 무자비함에 생존 욕구에 무릎을 꿇은 비겁하고 나약한 자신에 대한 응징이었을 터입니다. 형이 소설 쓰기를 통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비겁했던 자신을 정면으로 응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설을 불태움으로써 관념은 현실 앞에 무용함을 보여줍니다. 설사 오감모를 죽였다 해도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오감모적인 인간들이 판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1960년대 벽두에서 새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4.19 정신은 고작 1년 만에 5.16이라는 현실 논리에 무참히 짓밟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현실 논리에 패배하고만 지식인의 부끄러움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작품은 관념이나 추상의 세계가 현실 논리 앞에서 무용하다 해서 그것이 진정 무의미한 것인지 묻는 것처럼 읽힙니다. 좋은 작품은 현실의 모순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버티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다룹니다. 비록 김일병처럼
파란 눈빛을 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약자들이라 해도 폭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인간상이 여기 있다고. 현실의 폭압을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것의 실체는 드러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허구라는 미학적 장치가 현실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평론가 루시안 골드만은 소설 양식에 대해 그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학 장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그것을 마치 진짜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지만 소설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트릭을 통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는 진실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연성이 담보된 질서 있는 세계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청준 작품은 정교하게 쌓아 올린 미학적 장치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존재하는 억압의 실체와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을 집요하게 파들어갑니다. 관념의 세계와 현실과의 팽팽한 긴장을 보여준 병신과 머저리에서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글쓰기 도정은 이어도에 이르면 더욱 집요해집니다. 1974년에 발표된 이어도 역시 메비우스의 띠처럼 환상으로서의 이어도와 실제로서의 파랑도가 기량하면서 이어도란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사실 너머의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파랑도의 실제 여부를 탐색하기 위한 수색 작전에 따라 나선 기자의 실종 사건을 다룬 이어도는 3시간대가 얽혀 있습니다. 현재 시간대가 천남석 기자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동승자 선우연 중위와 천남석 상상인 남양일보 양주호 국장과의 만남이라면 근과거는 수색작전 종료를 앞둔 밤의 배 위에서 선우현과 천남석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과거로서 천남석의 유년 시절과 그의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즉 이어도는 살아서는 그것의 실제를 증명할 수 없는 부재하는 실제라는 점에서 이미 논리의 세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제주도야 한 달 살기 대명사인 힐링 도시이지만 과거 제주도는 척박하고 유폐된 땅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여자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바다에 나가 죽은 남자들이 많음을 방증합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고 언제 지평선 너머에서 돌아오지 않을 가족이 있을지 몰라 불안해하는 섬사람들에게 피안이자 구원의 섬 이어도는 절실합니다. 그것이 실제하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현세의 고단한 삶을 구원합니다. 작품 속 천남석과 선우현은 두 세계관을 압축합니다. 실종 경위를 끝까지 추적하려는 제복 입은 선우현이 무사람으로서 실제계를 상징한다면 천남석은 제주도 사람으로서 환상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천남석이 파랑도 수색작전에 동행한 것은 이어도의 부재를 드러내 섬 사람들을 미몽에서 깨우고 싶은 이성적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 역시 이어도의 환상을 품은 채 바다의 제물로 쓰러졌음은 그의 이력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어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천남석은 황홀한 절망을 느끼고 죽음으로서의 환상의 섬을 실제의 것으로 돌려놓습니다. 고달픈 이승의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환상이라 해도 피안의 낙원이 존재해야 함을 아는 그는 기자이기 이전의 섬사람이었고 그만큼 제주도를 애증했습니다.
그리고 선우현은 술집 이어도에서 천남석 애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그의 유년 시절과 섬 사람들의 운명을 들으며 제주도민의 애환을 어렴풋이 체득합니다. 천남석 애인이 읊조리는 이어도 사나라는 한 맺힌 음성은 개인이 아닌 복수 주체의 소리로 보아야 합니다. 천남석이든 양주호든 이어도 술집 여자든 모두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섬사람의 운명을 숙명처럼 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어도는 오직 섬 사람들만의 환상은 아닐 것입니다. 텍스트 밖에서 우리 역시 다른 시대에서 다른 운명으로 살지만 저마다의 질곡을 넘어서기 위해 각자의 이어도가 절실합니다. 이청준은 이 작품에 대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어도가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때론 가시적인 사실보다 허구 쪽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허구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지닌 자족적 세계를 독자들 앞에 펼쳐내 보이는 것, 그것은 작가의 소망일 터입니다. 인간 삶을 직시하는 문학에서 허구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것은 거짓 위안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삶을 탕진하거나 자살 테러로 아까운 삶을 마감하는 이들 역시 내세의 구원이라는 거짓 소망이 미끼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의 특정 목적하에 만들어진 가짜 위안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사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 진실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허구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의 지향점과 가치는 중요합니다. 위의 두 작품의 이해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액자 소설을 통한 중충 구조 속에 인간 욕망의 근원과 실존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청준이 창조해낸 미학적 세계는 1차원적으로는 그가 온몸으로 살아냈던 당시대의 정치 사회사를 반영한 것일 터이지만 특정 시대로 가둘 수 없는 인간 보편의 진실을 겨눕니다. 왜곡된 사회 현실 속에서 소각해지려는 자신을 거부하고 진실한 가치를 위해 전진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화의 과정이야말로 문학의 본령일 것입니다. 이청준의 문학 세계를 흔히 구원의 세계라 일컫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시대의 작가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독자로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